안녕하세요. 더 배움 공무원 사회 경제 맡고 있는 송정규입니다. 자, 오늘은 챕터 7 할 차례예요. 마지막 챕터죠. 그래서 챕터 7의 강의는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 변동, GDP가 어떻게 상승하고 내려가고 그런 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에서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과 실업률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펼치는 정책들, 다시 말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률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관한 곡선인 필립스 곡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변동입니다. 경기 변동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질 GDP의 장기적 추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질 GDP가 증가하는 현상을 실질 GDP의 장기적 추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기적 추세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변동, 장기적 추세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편차, 이것을 경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보죠. 자, 지금 여기 Y축이 실질 GDP고 X축이 이제 시간이죠. 여기가 한 1960년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가 2015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시간이고요. 이게 실질 GDP입니다. 자, 실질 GDP의 실제로 실제 움직임은 이렇게 파도처럼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선, 이 부분을 장기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추세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죠. 네. 자, 어떻게 요 두 선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경기 변동,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에서 장기 추세선 위쪽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호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두 부분들, 장기 추세선 밑에 있는 부분들을 경기 침체기라고 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기와 경기 호황기에 경제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호황기, 생산, 소비, 투자 당연히 활발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재고와 실업은 낮게 나타나겠죠? 경기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불황, 자, 생산, 소비, 투자 다 침체되고요. 재고, 실업,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후퇴기하고 회복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GDP 경기 변동선이 내려가는 구간을 당연히 후퇴기라고 하고 올라가는 기간을 상승기라고 하겠죠. 그때 경제 지표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호황기에는 우리 호황기와 불황기 살펴봤죠. 자, 후퇴기에는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재고와 실업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회복기에는 생산, 소비, 투자, 물론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재고와 실업은 감소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자, 경기 변동은 크게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이 있고 경기가 후퇴하는 기간이 있죠.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기간에는 수요가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급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수요 회복, 수요 견인 경기 회복에 관한 그래프예요. 자, 우리 총공급 곡선 배웠죠? 죄송합니다. 이건 총수요 곡선이죠. 총수요 곡선하고 총공급 곡선 배웠죠? 그래서 수요 견인 경기 회복 같은 경우에는 총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경기 회복이 되겠습니다. 총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 우리 경제가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물가 수준이 P0고 그때 실질 GDP가 Y0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요 견인 경기 회복이 일어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균형점이 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실질 GDP가 Y0에서 Y1으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물가 또한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회복이 되는 것 중에 이제 자,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자, 공급 견인 경기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이 AS0에서 AS1으로 이동을 하면서, 즉 총 공급이 증가를 하면서 나타나는 경기 회복입니다. 자, 총 공급이 증가하기 전에 우리 경제는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여기서 P0와 Y0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자, 총 공급이 증가하면서 총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균형이 이 점에서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는 P0에서 P1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그리고 실질 GDP는 Y0에서 Y1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총공급과 총수요가 둘 다 한꺼번에 움직여서 경기가 변동하는 경우,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 이걸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우리 원래는 우리 균형점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Y0가 실질 GDP였고, 그리고 P0가 물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총 수요도 증가하였고 총 공급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공급 곡선과 총 수요 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을 하였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경제의 균형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물가는 P0에서 P1으로 상승을 하였고요. 자, 실질 GDP 또한 Y0에서 Y1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이 총공급과 총수요가 모두 움직여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 실질 GDP는 항상 증가를 합니다만, 물가의 변동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그래프상에서는 물가가 상승을 했지만 총수요가 한번 조금만 움직이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총수요 곡선이 살짝만 움직이는 경우, 요만큼만 움직였다고 해보죠. 그럼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 GDP는 증가했지만, 자, 물가는 어떻게 됐나요? 내려갔죠? 요만큼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질 GDP는 증가를 하지만 물가의 변동 방향은 불확실하다.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경기 후퇴에 관한 거죠. 수요 견인 경기 후퇴에 관한 것입니다. 자, AD0. 자, 총수요 곡선이 AD0였는데 총수요가 감소해서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AD1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 실질 GDP도 감소하고 물가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총수요 견인 경기 후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총공급 견인 경기 후퇴가 되겠죠? 총공급이 자, AS0에서 AS1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경제 원래 여기 있었죠? 그래서 총공급이 감소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총공급이 경기 후퇴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실질 GDP는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총공급이 왼쪽으로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총공급 곡선 또한 왼쪽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GDP가 확 하락을 했죠. 자,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 그래프상에서는 물가가 지금 하락하는 걸로 나왔지만 이 총공급 곡선과 총수요 곡선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물가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자, 상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우리 첫 번째 세 개의 그래프는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였고, 그리고 나중 세 개의 그래프는 경기 후퇴에 관한 그래프였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될 때 총수요가 증가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경우에 자, 물가는 상승했었죠. 그리고 생산량, 즉 실질 GDP는 어땠나요? 실질 GDP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총 공급이 경기 회복을 이끄는 경우, 자, 그럴 때는 물가가 어떻게 됐었죠? 물가는 하락했었어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 생산량, 실질 GDP는 증가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게 총수요와 총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였죠. 자, 그 변화 정도에 따라서 물가의 변화 방향은 알 수가 없었죠. 총수요가 좀 드라마틱하게 변했다면 물가는 상승했을 것이고, 총 공급이 좀 더 많이 변했다면 물가가 하락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가의 변화 방향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이니까 실질 GDP, 즉 Y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경기 후퇴. 자, 총수요가 감소해서 경기가 후퇴하는 경우, 자, 물가는 하락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실질 GDP, 생산량도 하락을 했었죠. 자, 총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어땠나요? 자, 물가는 상승하면서 생산량은 감소를 했었죠. 그리고 총수요가 감소와 총공급이 동시에, 총수요와 총공급의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물가의 변화 방향은 모르겠다. 그리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해보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자, 우리 다음 토픽은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좀 용어를 좀 공부를 하고 갈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용어는 경제활동 인구죠. 경제활동 인구는 무엇이냐? 15세 이상의 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 자,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인구 중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업주부와 취업 포기자, 취준생이 이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였냐, 그 여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취업자는 당연히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요. 실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중에 미취업 상태인 사람, 이 사람이 실업자가 되겠죠. 취업과 미취업의 구분 기준,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였는가, 굉장히 루즈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용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고용 지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업률, 취업률, 그리고 경제 활동률, 그리고 고용률, 이렇게 네 가지의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죠. 자, 실업률은 실업자 수가 분자에 오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경제활동 인구 수가 오죠. 100을 곱하면 됩니다. 취업률, 아주 비슷하겠죠? 자, 취업자 수가 분모에 오고요. 분자죠? 경제활동 인구 수가 분모에 옵니다. 활동 인구수, 우리 퍼센트 좋아하니까 100도 곱합니다. 경제 활동률은 뭔가요? 자, 전체 인구수 분의 경제 활동 인구수가 바로 경제 활동률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수가 되고요. 그리고 분자는 경제 활동 인구수가 되겠죠. 인구수, 그리고 또 100을 곱해줍니다. 늘 그렇듯이. 자, 고용률은 뭐냐 하면, 자, 분자에는 취업자 수가 옵니다. 취업자 수. 그리고 분모에는 15세 이상 인구수가 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대표적인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조금만 더 알기 쉽게 한번 보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구수. 자, 그리고 이 인구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활동 인구하고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이만큼이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한번 해보죠. 예. 그리고 여기가 경제 활동 인구 라고 해보죠. 그래서 15세 이상의 인구는 자,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또 실업자 수와 취업자 수가 있죠. 얘네는 어디 들어갈까요? 자, 요 안에 들어가겠죠. 실업자 그리고 또 취업자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안에 경제활동 인구 안에 실업자와 취업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를 한번 보죠. 자,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자, 경제활동 인구 이 부분 중에 실업자가 몇 명인지 이걸 퍼센트지로 나타내는 게 실업률이 되는 거고요. 자, 취업률도 마찬가지로 여기 잘라진 부분에서 취업자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나타내는 게 취업률입니다. 자, 그리고 경제활동률은 뭔가요? 경제활동률은 이 전체 15세 인구수 중에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냐 이것이 경제활동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용률은 뭘까요? 고용률은 자, 이 전체 15세 이상 인구수 중에 취업자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자, 이것이 고용률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고용지표로 실업률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고용률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실업 상태가 오래되면은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솔직히 구직 포기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 15세 이상 인구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경제활동 인구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그것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업주부로 되돌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경제활동 인구수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실업률 이거 계산하는 데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좀 더 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은 고용률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토픽 한번 보죠. 자, 다음 토픽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GDP의 변동, 또 경기 변동을 좀 스무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재정정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재정정책은 뭔가요? GDP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경기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재정정책의 수단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죠.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자, 가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전체적인 효과가 또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세금이 인상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들죠. 월급은 똑같은데 세금을 더 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소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소비가 감소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물건을 덜 사기 때문에 수익 감소로 인해서 또 투자 또한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 세율 인상은 언제 하냐? 돈 없을 때도 하겠지만, 자, 경기 과열 시 경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할 때 세율 인상을 실행을 하게 되죠. 자, 경기 과열이 왜 안 좋을까요? 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품 있죠? 버블, 부동산 시장 버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물가 인상 이런 것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세율 인하 두 번째 한번 살펴보죠. 자,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세금을 덜 내랍니다. 자, 그럼 쓸 돈이 더 생겼죠? 그리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더 소비를 더 하겠죠? 기업은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니까 돈은 많이 벌 거고 또 투자 또한 더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 위축 시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세율 인하를 하게 되겠죠.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죠. 예, 정부가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쓰면 요소소득이 증가하여 소비가 증가하죠. 자, 정부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가 지출 증가시키는 경우, 자, 사회 간접 자본 같은 거 건설하는 경우 있겠죠. 예, 뭐 도로나 항만 같은 거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예, 건설을 하는 경우가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요소소득이 증가하죠. SOC 건설하기 위해서 가게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사용을 해야 되죠. 뭐가 있었죠? 자본이 있었고요, 노동이 있었고요, 노동이 있었죠. 예, 그리고 토지가 있었죠. 예. 자,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계에 요소소득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고 경기가 부양이 되는 거죠. 자, 가계의 요소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기업들도 자, 매출이 증가해서 좀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 위축 시에 경기를 부양하고자 할 때 이런 정책을 씁니다. 자,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예, 만들다가 안 만드는 경우 SOC, 예, 요소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고요. 소비 감소로 인해 또 기업의 매출 또한 감소하게 되죠. 자, 경기 과열됐을 때 정부가 경기를 좀 안정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때는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 한번 살펴보죠. 자, 통화정책은 뭔가요? 경기 변동을 최소화하고 목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한다. 이것이 통화정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나요? 예, 중앙은행이죠. 예, 중앙은행이 어디냐? 예, 여러분 한국은행 아시죠? 한국은행 다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통화정책은 크게 통화량 증가와 통화량 감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돈을 많이 푼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계속 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데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 예,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통화량이 증가해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뭐 부채 상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야, 대출이 편리해지죠. 그래서 가계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또 기업 투자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실질 GDP가 증가하게 되죠. 자, 간단하게 그림 그려보면 AS, AD가 있는데, 자, 통화량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 앞에서 예, 그림 살펴봤었죠. 자, 통화량 감소 한번 보죠. 통화량 감소는 이자율 상승을 유발하겠죠. 예, 돈이 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갚을 이자 부담이 높아지죠. 그래서 자, 소비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수요 곡선, 즉 A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예, 실질 GDP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 증가가 아니고요. 예. 자, 통화정책은 이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통화정책을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통화정책의 수단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시장 조작, 지급준비율 조정, 그리고 재할인율 정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 거는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량을 조정을 해서 통화량을 직접 조정하는 정책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자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뭔지 모르니까 우리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공개시장 조작은 뭐냐? 국공채 매매를 통해 통화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국공채를 매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국공채를 매입을 한다. 중앙은행이 공채를 매입을 하면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시중에 푸는 결과가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공채를 사고 돈을 그 대가로 주니까. 예,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시중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 통화량이 증가한다. 예, 그리고 매각을 하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국공채를 팔고 돈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점점 줄어들면서
통화량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을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볼까요? 다음은 지급준비율 조정입니다. 지급준비율은 뭐냐면 시중은행은 예금자로부터 받는 돈의 일정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비율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지급 준비율이 감소하면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은행에. 근데 여기서 이거를 은행이 다른 사람한테 다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급 준비율이 5%면은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을까요? 95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5%는 지급 준비율이 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은행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겠죠? 지급 준비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네. 하나 더 볼까요? 재할인율 정책. 재할인율. 말은 어렵지만 이것도 똑같은 이자율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하고 거래하는 이자율이 아니고요. 자, 시중은행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 얘네끼리 거래할 때 쓰는 재할인율이라는 그런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재할인율이 증가한다. 즉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행이 화폐를 보유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죠.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되죠. 더 많은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좀 덜 운영을 하게 되겠죠. 중앙은행들이. 그러면 대출액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하락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재할인율 인하는 바로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공개시장 조작은 국공채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매입, 매각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국공채에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AD 증가, 총수요 증가한다.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매각하는 경우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통화량 감소하고 그러면 AD도 AD도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매입하면 통화량 증가, 총수요 증가. 매각하면 통화량 감소, 총수요 감소. 이렇게 두 가지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급준비율. 지급준비율도 인상하는 경우가 있겠죠. 인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상하는 경우에는 어떤가요? 통화량 감소죠. 그리고 총수요 감소. 자, 지급준비율 인하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통화량 증가하고 AD 또한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급준비율 또한. 또 재할인율도 마찬가지죠.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재할인율 인상하면 통화량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AD 감소합니다. 자, 재할인율 인하 통화량 증가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AD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씩으로 나눠서 기억을 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디플레이션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뭐냐 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자, 디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관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총 공급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요거 우리 아까 경기 변동할 때 살펴본 거와 매우 유사한 그런 유사한 거죠.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 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와 함께 일어나는 현상.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협업을 잘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죠. 자, 인플레이션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려고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총수요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 얘가 지속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AD 곡선이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이동하면 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되고요. 그럴 때는 자, 실질 GDP도 함께 인상하는 함께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죠.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한번 보죠. 그것은 이제 총 공급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총 공급이 곡선이 지속적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요런 것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자,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자, 실질 GDP도 계속 하락한다. 정말 슬픈 이야기죠. 자, 오일 쇼크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이런 것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은 명목이자율하고 실질이자율 요거 좀 먼저 보고 가야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면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목이자율은 숫자 그대로의 이자율입니다. 은행에서 말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등등. 자, 우리가 정기예금 맡길 때 은행에서 이자를 뭐 한 1.9% 준다. 그러면 그것이 명목이자율이죠. 그런데 실질이자율은 뭔가요? 명목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 은행에 돈을 맡김으로 얻는 실질적 이득을 실질이자율이라고 합니다. 내가 은행에 맡겼는데 은행에서 정기예금 금리를 뭐 한 1.8%로 해줬다. 근데 실질이자율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1%였다. 그러면 실질이자율은 약 0.8%가 되겠죠.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왜 안 좋은 거냐? 인플레이션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의 영향. 첫 번째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가 일어난다. 자, 실물 자산을 가진 자와 화폐 자산을 가진 사람 사이에 부를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자, A가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그래서 A는 건물 10억이 있고 B는 자, 현금 10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의 가격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근데 A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가격의 물건이 값이 2배로 올랐으니까 얘 건물도 20억이 됐겠죠. 그런데 B는 어떤가요? 자,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가지고 있는 돈은 10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의 반으로 줄었죠.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건물 10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20억이 됐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얻는 불이익, 이것이 A와 B 비교했을 때 A가 훨씬 적다. 그래서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는 A가 되는 거고 화폐 자산을 가진 사람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폐 자산을 가진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손해를 많이 본다. 부가 이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부의 불공정한 분배가 또 일어나죠. 자,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화폐의 가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자율은 고정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설령 변동금리로 계약을 한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이자율의 변화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날 때는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이득을 보는 이런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경제성장 저해. 예, 실질소득과 저축이 감소한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임금이 똑같이 다 올라가는 거는 아니죠. 예, 뭐 임금 계약할 때 인플레이션하고 연동해서 계약하지는 않고 예, 몇 년 동안 대체로 고정된 그런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내 월급은 같은데 자, 물건의 가격은 다들 비싸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실질소득이 감소합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돈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저축 또한 감소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이 저해가 된다. 자, 임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거 방금 얘기했었죠. 일을 해봤자 돈을 뭐 얼마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근로의욕이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저해가 된다. 예,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해외에서 국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겁니다. 자, 다음 토픽 한번 보죠. 다음 토픽은 필립스 곡선인데요. 필립스 곡선은 뭐냐? 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역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실업률이 낮은 거죠. 예,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는 실업률이 높은 겁니다. 예, 역의 관계,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일이 왜 발생하나요? 자, 우리 앞에서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총 수요가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보죠. 여기가 Y고 여기가 물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AD 총 수요, AS 총 공급 이렇게 됩니다. 자, AS가 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AD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총 수요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자,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죠?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자, 실업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경제 활성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물가가 올라갔어요. 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 필립스 곡선하고 부합하는 얘기죠. 실업률이 낮을 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 반대의 경우 한번 보죠. 네. 반대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AD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예, AD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Y가 감소했죠? Y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물가 상승률, 물가는 어떻게 됐나요? 예, 물가도 하락했죠. 예. 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물가가 하락한 예가 나타나 있는 거죠. 예, 요런 총수요 변동에 따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관계, 이것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총 공급의 변화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총 수요의 변화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7장의 마지막이 되겠어요. 네, 필립스 곡선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사회 부분, 그 경제, 그 과목은 다 마친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낼 수는 없죠. 자, 한두 문제라도 풀어보고 강의를 마쳐야 되죠. 자, 연습 문제 한번 보죠. 자, 몇 쪽인지 한번 볼까요? 연습 문제 몇 쪽인가요? 자, 교재 372쪽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음 글에 나타난 경제 현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사람들은 임금을 받자마자 상점으로 달려가 물건을 산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표를 바꿔 쓰던 가게 주인들은 아예 가격표를 떼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플레이션 얘기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자,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글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명목 소비가 감소한다.
아니죠? 자, 임금을 받자마자 상점으로 달려가 물건을 삽니다. 예,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명목 소비 증가하겠죠? 2번 국제 수지가 호전된다. 우리 방금 봤죠? 자,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 자, 국제 시장에서 아니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덜 사겠죠? 그럼 국제 수지가 악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3번 생산 활동이 증가한다. 자, 생산 활동 증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수요 측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냐 이것을 구분하기 전까지는 3번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자, 4번 채무자에 비해 채권자가 불리해진다. 예, 우리 아까 인플레이션과 부의 재분배 살펴보면서 봤었죠?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네. 2번 한번 보죠. 2번은 무슨 문제냐면 자, 고용률과 실업률 즉 고용지표에 관한 얘기죠. 여기서 두 가지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고용률과 실업률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실업률은 뭐였죠? 자, 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자, 분자에는 실업자 수가 들어가죠. 곱하기 100. 그쵸? 그리고 고용률은 뭐였나요? 고용률은 자, 15세 이상 인구수죠. 그리고 고용자 수, 취업자 수죠. 곱하기 100이 된 겁니다. 자, 요거를 토대로 우리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맞나 한번 살펴보죠. 자, 기억. 취업자 수는 감소했다. 예, 어떨까요? 자, 보면 실업률은 변동하지 않았고요. 자, 고용률은 감소했습니다. 예.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자, 15세 이상 인구수가 변하지 않았다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자, 고용률이 감소했다는 것은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실업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자,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고용률은 감소했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 감소했죠? 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고, 자, 실업자 수도 감소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실업률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실업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 경제활동 참가율이죠. 예. 방금 우리 얘기했듯이 경제활동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 얘도 맞는 얘기죠.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예. 자, 이건 기출문제니까 여러분 완전히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네. 세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자, 세 번째 문제. 예.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된 배경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나왔죠. 재할인율 인상하는 것,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것. 자, 중앙은행의 긴축 통화 정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과열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좀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소비심리 위축 아니죠. 자, 물가 상승 압력의 증가. 통화 정책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에 이것이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자, 2번이 있을 경우에는 자, 재할인율 인상한다든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 그런 정책을 중앙은행에 취할 수 있다.
자, 기업의 설비 투자 감소. 자, 이것도 경기 침체 때 나타나는 것이고, 4번은 경기 침체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3번은 되게 쉬운 문제였죠. 다음 문제 한번 보죠. 자, 4번 문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경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경기를 좀 부양을 하려는 거죠. 1번 재할인율 인하와 같은 취지의 정책이다. 맞나요? 맞죠.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 맞죠. 그리고 2번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이에 해당된다. 자, 국채 매입하면 통화량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자, 3번 이 정책의 효과가 지나치면 실질 이자율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어떤가요? 자,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량을 막 늘리게 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그런 걸 감수를 해야 되죠.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생기면 실질 이자율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이 실질 이자율이기 때문에 3번 옳지 않은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정책으로 환율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게 발생을 했을 때, 자,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자율이 작으니까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서, 자,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것은 바로 외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자, 환율이 오르게 됩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죠? 자,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번도 맞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뭔가요? 5번 문제 한번 읽어보죠. 다음에서 보기 1은 1960년대 이전에 A국에서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보기 2는 1980년 A국의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보기 1과 보기 2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 여러분 보시면, 자, 보기 1은 필립스 곡선에 관한 얘기죠. 자, 총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과 실업률을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역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보기 2 한번 읽어보죠.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세계 경제가 수년간 저성장과 고물가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여파로 A국은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 자, 이것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자, 총 수요 측면에서 나타나는 변화였죠. 자, 그래서 우리 보기들 1번부터 4번까지 그 중에 한번 맞는 걸 찾아볼까요? 보기 1, 즉 필립스 곡선에서 A국이 긴축 정책을 실행하면 물가는 안정되고 실업률은 낮아진다. 아니죠? 이거 총수요 측면에서 얘기니까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자, 2번 보기 2,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A국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간의 음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 보시면 고물가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그 저성장 국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자, 3번 보기 2의 경제 상황을 보기 1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보기 1은 총수요 측면, 총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것에 관한 얘기였고요. 보기 2 같은 경우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총 공급 측면에서 얘기였죠. 두 개 얘기는 다른 겁니다. 자, 4번 A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보기 1과 보기 2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경제 마지막 강의였고요. 여러분 긴 여정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